박PD의 픽.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본 국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진전이 됐다라는 쪽, 친일을 넘어 숭일이다라는 입장,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관계 개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지 않을까요?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라는 주장에는 대부분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경제 안보, 첨단 산업 발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이러한 세계적 국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하게 한 것이라고 믿는다. 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우리 정부는 그 덕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아니 우린 그거 해제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변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얘네 원전 오염수 방류하잖아요. 방류하기로 했잖아요.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조한 키워드가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인식, 이겁니다. 역사인식. 작금의 숭일, 조공 외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3년 전 진보 집권 경제학,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 경불진에 출연하셨던 한성한 교수님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한 교수님이 현재 오마이뉴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데 마침 오마이뉴스의 비주류 경제학자의 인문학적 서재 코너에 윤석열과 정진석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오호. 왜 이런 이상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까? 현 정부의 역사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갖고 제가 주말 동안 자료를 찾고 있던 차에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훨씬 알차고 재밌고 울림이 있기 때문에 한 교수님의 글을 오늘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인용도 하고 우리가 조만간에 또 한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15세기 초 영국은 이탈리아 은행의 부채로 시달리고 있었고 주요 수출품이 양털이었대요. 빚을 갚기 위해 영국은 열심히 양털을 깎아서 팔아야만 했는데 당시 영국은 변변한 제조업 하나 없는 가난한 농업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직 산업 말고는 있는 게 없었잖아요. 이때 영국왕 헨리 7세가 프랑스의 부르고뉴에 망명 중이었대요. 프랑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자였던 거야. 깊은 고민 끝에 그는 영국이 가난하고 부르고뉴가 부자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양국은 그저 양털을 파는 데 그쳤지만 부르고뉴는 양털을 수입해서 모직물을 제조했던 거죠. 제조업은 기계를 적용하기 쉬워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었죠.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 단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목축업이 레드오션이라면 제조업은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농업, 목축이 아니라 제조업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이로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헨리 7세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망명에서 돌아온 헨리 7세가 영국을 제조국으로 재편하는 전략에 돌입합니다. 국가는 모직물 제조업을 적극 육성했고요. 의료관세를 인상하고 방직 창업자에게 보조금을 빵빵하게 쏩니다. 양털 수출도 전면 금지했고요. 모직물 산업에 부여했던 특혜들, 새로운 산업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가난한 농업국가로부터 자립적인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선 거죠. 영국의 산업혁명과 근대화는 독립된 국민국가라는 강력한 제도의 산물이고
제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산업 정책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영국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영국에 살았던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당연히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미국 주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프랭클린, 링컨, 앤드루 잭슨, 제퍼슨, 역사책에서 아주 자주 나왔던 미국 정치가들, 하나같이 미국의 문제가 천연자원 채취 산업에 구속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국가의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근대화와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 모든 건 독립전쟁을 거쳐서 국민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 이어서 이제 독일이 나섭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에 이르러 역사학파 경제학으로 체계화가 돼서 독일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크게 붕을 하는데,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교역을 하면 독일 경제가 자립해서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학설이란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 나라의 강점을 잘 개발해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서로 윈윈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됐고, 국가의 강력한 산업정책, 국가에 의한 보호무역, 제조업 육성, 우린 이 길로 갈 거야. 후진적 농업국 독일이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역시 영국, 미국 사례처럼 국민국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일본 가만히 있지 않았죠. 1868년 메이지 유신, 그리고 2차 대전에 패전한 후에 1945년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격 자체를 규정한 두 가지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본은 독일 경제학파와 영국 경제학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경우 모두 독일 경제학을 선택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1945년까지 국가 주도적 모델을 선호하는 독일 경제학파가 일본 사회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처음에는 모두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었다는 거예요.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국가의 강력한 지도로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민국가 없이 근대화는 없다. 그럼 우리의 조선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조선은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그냥 중국이나 일본이 한 대 때리면 아야 아파 라고만 했던 그런 국가였을까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조선 역시 그 당시에는 전 근대적 국가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조선만 유독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조선은 농업 분야에서 경영형 분홍, 서민 지주와 같은 유럽 근대사에서 등장했던 독립 자영농과 유사한 주체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경강상인, 개성상인 엄청난 부자 집단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을 순회하는 보부상들이 상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거래를 중개하고 금융을 조달하는 객주도 등장했고요. 그렇죠. 이건 소설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만 보면 오히려 조선은 영국, 미국, 일본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공업 역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고요. 별 볼 일 없는 전근대 국가에서도,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에서도 이처럼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 여느 민족 못지 않았어요. 조선에도 미국과 독일처럼 혁신적인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1884년 개화파 혁신가들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물론 3일천하로 끝났죠. 그럼에도 그 정신과 의지마저 폄하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1번 믿었다가 3일 천하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초들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민중의 의지, 그 어떤 집단보다 강력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하는 동학운동에 12개조 폐정개혁안, 근대화된 자주적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쳤죠. 그러니까요. 특히 폐정개혁안 이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때 나온 안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앞서 나갔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었듯이 반봉건과 반외세를 주창한 이 운동 절대 다수가 평민 또는 쌍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참여자 가운데 쌍놈의 비중도 70%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1898년 조직 개최된 만민공동회, 1907년 국채보상운동 역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민중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양반의 노력이 아니었고요. 민중이 이처럼 근대화의 의지를 분명히 표방한 선진국 있었습니까? 아이고, 없죠. 손 놓고 대책도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만 않았고 조선에서도 국가가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두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근대적 개인과 국민국가의 주체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이 모든 자발적 운동의 결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유독 조선을 꾸준히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타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었죠. 조선인들은 국가를 잃어버렸어요. 그와 함께 자립적 근대화의 의지도 관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보다 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게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가 일본이 싸우는데 하필이면 우리 땅에서 벌어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외놈, 떼놈, 양놈 할 것 없이 조선을 괴롭힌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의 맹화와 근대화 운동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그렇게 충분한 근대화와 자본주의가 맹화가 충분히 자생적으로 마련된 뒤에 근대화되지 않았습니다. 미약한 싹을 국가의 정치력과 민중들의 민족적 문화가 의도적으로 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대화를 위해 물적 토대 못지않게 제도적 조건과 주체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사업을 한다. 이러면 오히려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일단 저지르고 저지른 다음에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양분을 쌓아가는 기업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 영국마저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대화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고요. 국민국가를 상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국가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국민국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국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거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다리를 자기들은 다 올라간 다음에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성한 교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조선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못지않은 초기 단계로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들 나라를 능가하는 그런 인프라가 한창 구축되고 있던 차에 일본 놈들이 다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왁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작년 10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아하. 지네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뭐 안 보이나 보죠? 근대화를 이룬 선진국이 모두 물적 토대를 튼튼히 갖춘 적도 없고 특별히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대 여명기는 중세 가을입니다. 중세 가을은 대체로 초라하죠. 즉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진석의 말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만 썩어 문드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식물이나 이런 거 나올 때도 보듯이 한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다음에 거기서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예, 썩어 문드러진 사회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근대 여명기 조선에서도 혁신적 지식인과 지도자는 물론 수없이 많은 쌍놈과 농민들이 척박하고 가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작은 맹아를 믿고 썩어 문드러진 객관적 조건과 투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좌절됐죠. 외세의 방해에 가로막혀 혁신가와 민중의 의지가 관철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무력에 의해 국민국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국가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의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핵심적인 교의를 따릅니다. 무능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없었다면 스스로 근대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침략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나라를 팔아넘긴 놈들이 수치심을 감추려 매국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120년 전 이완용이도 그랬죠.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건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수능키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선진국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듯 외세의 방해와 침략이 없는 조건 속에서 주체 의지가 굳건하고 국민국가만 건재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매국노들이 없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한성환 교수님의 최근 오마이뉴스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듣는 족족 명불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현 정부의 역사관 탓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응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2 미국도 이젠 중국을 명백한 라이벌로 인식을 하고 철저히 이해관계를 따지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한때 중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조차도 더 이상 중국은 이제 우리 상대가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데 왜 한국의 이번 정부는 중국을 하대할까요? 조선 인조는 청나라 홍따이지를 하대하다가 3번 무릎 꿇고 맨 땅에 헤딩을 9번 하는 굴욕을 겪었는데 참 놀랍도록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역사 인식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앞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